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로마 3편 제국의 혼란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기 180년 로마 제국을 이끌던 오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한 황제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그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5현제로 불립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아들 콤모두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콤모두스는 암살 시도와 배신 속에서 점점 현실과 멀어졌고 결국 황제의 자리는 몰입과 광기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제가 무너지자 그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로마의 질서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로마는 가부장의 권위가 아닌 불안정한 신뢰 위에 놓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시민 중의 시민, 프린캡스로 존재했지만 현실에서 황제는 제국 전체의 가부장이자 최고 통치자로 기능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이든 양자든 결국 시민과 군대의 지지를 받아야만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이어진 양자 계승은 직접 혈통 계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부장 권리의 인위적 연속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콤모두스의 즉위는 이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유일한 친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명확한 가부장 권리의 계승자였습니다. 콤모두스는 즉위 초기 정무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정과 군사권을 유지하려 했고 심지어 평화적 귀환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등 신중한 판단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정한 계승 구조였습니다. 그의 누이 루킬라를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은 그를 암살하려 했고 그 시도는 곧 그의 정치적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콤모두스는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적을 의심했고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정치를 내각에 맡긴 채 스스로는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 주장하며 권위와 공포로 제국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황제의 위엄은 점점 희극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이런 기행은 시민적 기반에서 신격화된 황제상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콤모두스는 군대의 지지를 잃고 원로원의 불신은 깊어졌으며 시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년 그는 궁정 내 시의 음모로 살해당합니다. 로마는 다시금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고 단 한 사람의 무너짐이 황제권의 불안정성과 제국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콤모두스의 죽음 이후 로마는 더 이상 질서정연한 통치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황제의 몰락이 아니라 정통성 자체가 붕괴되는 전조였습니다. 로마 황제 계승의 마지막 제도적 정당성은 콤모두스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황제 자리는 시민적 명예도 법적 계승도 아닌 물리력을 가진 자가 차지하는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콤모두스가 죽은 직후 평범한 장군 페르티낙스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병사들의 신망을 받지 못했고 3개월 만에 근위대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황제는 누가 제일 많은 돈을 내는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근위대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제국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순간 황제 자리는 선출되는 자리가 아니라 구매되는 자리가 되었고 칼을 든 야신가들은 제국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파르티아의 침입이,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의 침공이, 남쪽과 서쪽에서는 반란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들의 통치 기간은 점점 짧아졌고 군단은 하나의 제국이 아닌 각자 자신들이 믿는 황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정과 황제 교체는 국경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방패를 내려놓지 않았지만 그 방패 뒤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제국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방패를 내려놓지 않았지만 그 방패 뒤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제국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212년 한 황제가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카라칼라.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일괄부여합니다. 이 조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권은 더 이상 정치 참여나 법적 보호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금을 더 걷고 병력을 더 징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시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공화정 시절 시민은 투표하고 토론하고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국 시절 시민은 법 아래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시민이 되자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카라칼라가 부여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관리 대상을 확장하는 도구였고 시민은 신민으로 변해갔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토론이나 협의로 움직이지 않았고 군단과 황제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계엄 상태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병사의 명령자였고 정치는 급여로 통제되었으며 시민의 정치적 공간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로마는 원래 시민의 나라였습니다. 비록 황제가 존재했지만 초기 제국은 원로원과 지방도시의 자치 그리고 시민 간의 정치적 협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은 선출되었고 도시는 민회가 운영하며 황제조차 법과 전통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이미 균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콤모두스의 죽음 이후 황제는 시민이 아니라 병사에 의해 세워졌고 정치적 정당성은 공화정의 유산이 아니라 군대 내의 인기와 급여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3세기는 로마에게 악몽 같은 시대였습니다.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등장했고 그중 대부분은 병사에 의해 추대되고 쿠데타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경은 뚫렸고 동쪽에서는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사산 왕조 페르시아, 북쪽에서는 혹독한 북방에서 벗어나고자 한 게르만 부족들이 끊임없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파괴되고 농촌은 황폐해졌으며 지방자치기구는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정치 무대에는 시민이 나설 공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진압하고자 등장한 세력은 원로원이 아니라 군단이었습니다. 군단은 단순한 전투 집단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행정 조직이 되었고 장군들은 단지 지휘관이 아닌 사법과 징세권을 가진 관료로 변했습니다. 한때 시민이 선출하던 집정관과 행정관은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잃고 이름만 나는 명예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황제의 명을 받든 군사지휘관들, 즉 무장한 관료들이었습니다. 군단은 지방에서 치안과 행정을 모두 수행했고 황제는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충성하는 병력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관료제는 시민 출신이 아니라 군인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행정은 임기직 선출이 아니라 계급과 충성도에 따라 위임되었고 중앙 권력은 점점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병력 운용 중심의 위계 조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지방의 자치와 시민회는 형식만 남았으며 그 자리를 군단이 만든 병참 네트워크가 대신했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공간에는 군사 행정이 자리 잡았고 시민은 더 이상 정치 주체가 아닌 과세와 징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은 무너지는 와중 사람은 다시 공동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마의 변방에서 시작된 작고 미약한 신앙인 기독교가 점차 제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기독교는 칼도 없었고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시민을 버릴 때 기독교인들은 낯선 이를 맞이했고 가난한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사람과 사람을 다시 먹는 유일한 질서였습니다. 로마 다신교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보면서 전통 다신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무신론이 조장되는 가장 큰 요인은 낯선 이에 대한 인간애와 죽은 이들을 위한 장래주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율리아누스의 이 한마디는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 제국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세기 초 제국의 새로운 통치 질서를 고민하던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박해의 대상이 아닌 통합의 기반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그는 주교들과 손잡고 제국의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이때부터 황제는 더 이상 로마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 테오도시우스 1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독교를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언하고 더 이상 다신교적 신앙이 제국의 통합을 이끌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로마 전역에 하나의 도덕, 하나의 신앙, 하나의 공동체 질서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단지 종교가 아니라 무너진 다신교적 연대와 제국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종교가 된 것입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개방성과 관용을 통해 제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각 지방의 자치를 허용하고 신들을 받아들이며 시민권을 확장해온 이 모델은 분명 놀라운 성공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균열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로마인인가? 무엇이 제국을 하나로 묶는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로마는 3세기 위기 속에서 내전과 외침, 정체성의 해체를 겪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무너진 시민성을 대신할 새로운 통합의 질서였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보편윤리와 형이상학적 통일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편윤리는 고와
여성, 노예, 이방인, 속주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제공했고 그 안의 사람들은 단지 속주 백성이 아니라 신 앞에 평등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일신론은 부족과 계급, 언어와 전통이 달랐던 사람들을 하나의 윤리 아래 묶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기반이었으며 이는 근대 시민사회가 국민국가가 요구하는 보편적 책임과 권리 개념에 결정적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는 단지 신앙의 공간을 넘어 국가보다 먼저 연대하고 법보다 먼저 돌보고 정치보다 먼저 통합할 수 있는 사회, 즉 형이사각적 윤리를 중심에 둔 최초의 시민사회적 조직이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현대 시민사회의 윤리적 원형이자 국가를 가능하게 만든 일신론적 질서의 첫 모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3편 제국의 혼란과 기독교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세편을 시작합니다. 시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중세 시리즈에서는 도덕적 억압이 강해진 중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네이션이라는 실험이 다시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끝없는 혼돈 속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감사합니다.